기자수 안지용입니다. 오늘은 PFT 관련된 이야기 한번 해볼까 하는데 PFT 3인을 둘러싼 이야기가 걷잡을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걷잡을 수 없는 방향이라 함은 소위 말해서 나락으로 가고 있다는 표현이 어울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어트랙트가 극단적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 멤버 3인 세나, 아란, 시오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했는데 그래서 그들을 더 이상 PFT라 부를 수 없는데 그래서 이 시점부터는 PFT 전 멤버 3인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러면은 향후 그들이 이번 계약 해지 그리고 또 하나가 있었죠. 바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항고마저 기각이 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들이 어떤 시나리오를 감당해야 될지 총 3가지 버전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서울고등법원에서 지난 24일 전 멤버 3인이 어트랙트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항고를 기각을 했습니다. 항고 이유서가 제출이 안 된 건데 이건 제가 주변 변호사한테 물어봤는데 헛웃음을 짓더라고요. 이게 뭐냐면은 기각의 이의를 제기했는데 왜 이의가 있는지를 얘기를 안 한 거예요. 그럼 법원 입장에서는 뭐예요? 당연히 뭐 더 할 얘기도 없고 반박할 것도 없는데 근데 항고를 한 것인가? 그럼 기각. 너무 자연스러운 판단을 내렸다는 거죠. 자, 왜 그랬는지 이거에 대해서 이 전 멤버 3인의 법률 대리인이 25일 언론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항고 이유서를 안 내려 한 것이 아니었다. 내려고 했는데 다소 이례적으로 이렇게 기각 결정이 빨리 났다면서 재판부 변동도 있었고 키나가 가처분 취하서를 제출한 와중에 접수 시점을 보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키나가 취하서를 넣기 때문에 본인들이 주장한 것 중에 상당 부분이 정면으로 배치가 되겠죠. 그 내용 뺄 건 빼고 재정립이 필요했겠죠. 근데 그 기간에 못 맞추고 그 사이에 판결이 났다는 건데 저는 상당히 무책임한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당연히 굉장히 민감한 내용이기 때문에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리고 어떤 절차를 거치고 있는지 면밀하게 체크를 했어야 되고요. 그리고 항고 이유서를 쓸만한 내용을 3인이 못 줬을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 입장에서는 본인이 항고 이유서를 쓸만한 반박이 될 만한 내용을 줘야지 항고 이유서를 써서 제출을 할 텐데 그걸 주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결국 낼 수 있는 이유서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그들이 정작 항고는 했지만 하고 싶은 말, 할 수 있는 말은 없던 게 아니었나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해볼 수밖에 없고 더 나아가서 어트랙트가 그들에 대해서 전속계약 해지 통보를 했기 때문에 양쪽 간엔 더 이상 전속계약 관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런 가처분 신청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거죠. 그럼 남는 게 뭐냐? 이제는 과연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본안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이 부분은 저희가 나중에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궁금해지는 게 그동안 전 대표는 한 번도 이 전 멤버 3인을 탓한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감쌌죠. 그들은 가스라이팅을 당했을 뿐이다. 돌아오라라고 계속했는데 결정적으로 더 이상 안 되겠다. 전속계약 해지 통보를 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무엇이었을까요? 그 마지노선은 일단 키나가 돌아온 게 기준이 된 건 맞습니다. 근데 키나가 돌아온 후 전 대표가 그들과의 관계를 이어갈까 말까를 결정하게 됐던 것은 바로 그들이 알고 이런 행동을 한 것인지 모르고 이런 행동을 한 것인지 바로 그 지점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전까지 전 대표는 그들은 모르고 한 것이라고 믿고 싶었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게 어떤 상황인지도 모르고 그저 안성일 더 기버스 대표의 가스라이팅에 의해서 모르고 이렇게 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키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땠죠? 안 대표는 어느 시점에 배제가 됐고 가처분 신청 이런 거는 멤버들이 한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예요? 알고도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전 대표는 일말의 신뢰마저 모두 잃게 된 거죠. 이제 멤버들이 스스로 욕심에 빠진 거예요. 여기까지 왔는데 그럼 우리가 직접 핸들링하자. 우리가 주도권을 주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게 전 대표 입장에서는 엄청난 충격이었고 실제로 연애 뒤통령의 영상에서도 나왔죠. 복귀 조건 중에 하나가 전 대표와 아예 마주치지 않는 것. 이것도 그들의 앞선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뭐랑 배치될까요? 이런 얘기를 했죠. 전 대표님, 우리랑 밥 한 끼 한 적 있으신가요? 이 이야기는 뭐예요? 우리랑 밥 한 끼 안 할 정도로 우리한테 관심이 없지 않냐?
우리한테 관심을 가져달라는 주장인데 지금 이 조건은 뭐예요? 아예 마주치지 말자. 스스로 자기들의 주장을 계속 뒤집고 있습니다. 그럼 전 대표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이들이 설득이 가능할까요? 더 이상 함께 갈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자, 그럼 지금부터 어떠한 시나리오가 가능한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수십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입니다. 자, 전속계약 해지 입장문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멤버 3인은 계약 파기를 목적으로 무단으로 소속사를 이탈하고 소속사를 비방하고 명예훼손하였으며 지금까지도 계약 위반에 대한 어떠한 시정도 없이 법원에서 기각된 논리를 반복하며 사실을 왜곡하고 거짓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트랙트는 계약 파기를 공모하고도 어떠한 반성도 하지 않는 당사자들에게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여기서 강력한 조치는 뭘까요? 민사, 형사 소송 두 가지 모두일 겁니다. 일단 민사 소송은요. 앞서 안성일 대표에게 10억 원을 걸었죠. 이들에게는요. 실질적으로 이들에게 들어간 그동안의 비용이 대다수 청구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80억 정도 얘기가 나왔었고요. 공방 과정에서 50억 정도의 이야기도 나왔죠. 물론 이 돈을 모두 돌려받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면 일종의 투자로 받기 때문에 빌려준 돈이 아니기 때문에 100% 돌려받기는 어려울 거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어트랙트는 그들이 향후 활동을 계속 이어갔으면 어느 정도를 벌 수 있었는지 이런 것까지 다 산정을 해서 넣게 될 것이라는 거죠. 이 기회비용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근데 이 소송 어트랙트 입장에서도 엄청난 부담을 감수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앞서 한번 영상에서 다룬 적이 있는데 10억 원 이상의 민사 소송을 제기하려면 소송가의 0.35% 더하기 55만 5천 원의 인지대를 내야 됩니다. 그래서 어트랙트가 만약에 이 전 멤버 3인을 상대로 50억 원의 소송을 한다면 인지대로만 2천만 원 이상을 내야 됩니다. 자, 여기에 변호사를 쓰죠. 변호사 비용도 엄청날 거예요. 그 규모로 볼 때 이 재판, 이런 아이돌 그룹을 둘러싼 희대의 재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이게 민사소송이에요. 그리고 형사소송. 그동안은 참고 넘긴 게 많습니다. 왜냐면 돌아올 거라는 믿음, 돌아왔을 때 서로 얼굴 붉힐 일이 없기 위해서 전 대표가 많이 참았는데 이 P-40 3인은 지금도 SNS를 통해서 폭로를 이어가고 있죠. 근데 이 폭로의 장이 향후는 형사소송의 모든 증거물이 될 겁니다. 어트랙트는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전 멤버 3인을 고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물론 이를 일일이 입증하는 과정은 쉽지 않겠지만 그들이 워낙 대대적으로 이런 얘기를 계속 주장해 왔기 때문에 이게 사실이었다는 입증 책임은 전 멤버 3인에게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이들은 형사 고소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고 만약에 유죄가 나왔다. 그럼 소위 말하는 빨간 줄이 가게 된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금액적으로는 민사소송이 훨씬 더 부담이 되지만 그들의 장래를 따져봤을 땐 형사소송에 더욱더 강력하게 대처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시나리오입니다. 그들이 그토록 원했던 상표권 취득 불발입니다. 이 전 멤버 3인 개별 상표권을 출원을 했죠. 키프리스에 따르면요, 이들이 지난 6월 19일 이를 출원한 사실이 확인이 됐습니다. 당시에는 그 3인 외에도 키나까지 포함해 총 4인의 가족 이름으로 등재가 됐죠. 근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출원과 등록은 다릅니다. 지금은 말 그대로 출원. 우리가 상표권으로 등록하기를 원합니다라는 거를 넣은 거예요. 여기서 계속 특허청에서 검토를 해본 다음에 최종 등록을 해주면 그때 상표권, 이 권리를 취득하게 되는 건데 여러 변리사들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어떨까요? 전 멤버 3인이 상표권을 취득하기는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일단 전 멤버 3인과 전 소속사죠. 어트랙트가 분쟁 중인 상황이죠. 누구 한 명의 손을 쉽게 들어주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변수가 생겼죠. 그 변수가 누구죠? 키나입니다. 키나. 원래 키나 멤버 4인 중 한 명으로서 상표권 출원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근데 여기서 키나가 빠지게 됐죠. 그들이 한 목소리를 내다가 그들 중에 일원이 이거 아니에요. 우리가 권리를 주장할 수 없어요 라고선 반대표를 들었다. 그 이야기인즉 특허청에서 볼 때는 이들은 정말로 이 상표에 대해서 권리를 가졌다고 인정하기 어렵겠구나라는 판단을 하기 쉽다는 거죠. 반면 어트랙트는요. 소속사로서의 본인의 권리 플러스
P4T의 멤버였던 키나가 목소리를 실어줄 거라는 거죠. 즉, 오히려 어트랙트는 상표권을 취득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왜냐? 소속사와 그리고 실제로 활동했던 멤버 키나가 같이 이거 우리한테 상표권 주세요라고 한다면은 특허청 입장에서는 실현자와 그들을 서포트하고 투자했던 소속사가 같은 목소리를 내는구나 해서 이쪽의 상표권을 인정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러면 그들은 어딜 가도 함부로 P4T 이름을 쓸 수조차 없게 된다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이게 가장 극단적인 건데요. 이대로 은퇴 수순을 밟을 수 있다는 거죠. 일단 그들은 엄청난 경제적 부담을 안게 됐습니다. 어트랙트가 소송을 제기한다. 어떻게 해야 되죠? 당연히 그거에 맞서기 위해서 변호사를 써야 됩니다. 현재 어트랙트는 재무 쪽의 서정, 그리고 형사 쪽은 광장을 쓰고 있습니다. 광장은 국내 5대 로펌 중에 하나입니다. 이곳과 싸우려면 당연히 전 멤버 3인도 그거에 부합하는 필적할 만한 법무법인을 내세워야 된다는 거죠. 현재는 바른과 함께 하고 있는데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1차 소송, 항고 전부 다 졌습니다. 그럼 과연 이 상황 속에서 그들은 바른을 고집할까요? 아니면은 더 센 법무법인을 써야겠죠. 그 비용이 어마어마한데 그들은 사실상 이제 P4T로서의 어떠한 수익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 변호사 비용을 모두 감수하면서 싸워야 된다는 거죠. 통상적으로 연예인이 은퇴를 한다. 그 은퇴의 조건은 뭘까요? 첫 번째는 사회적 물의입니다. 이 사회적 물의는 범법행위일 수도 있고 도덕적 부분일 수도 있어요. 일단 도덕성은 키나의 양심 고백을 통해서 그들이 어떤 행위를 했는지 이미 대중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 범법행위는 어떨까요? 현재까지는 범법행위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여기서 어트랙트가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한다. 이 경우 어떻게 돼요? 형사사건의 피의자가 됩니다. 그들이 최소한의 유죄를 받아서 벌금형을 내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범법을 저지른 게 됩니다. 자, 이렇게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면 연예계 활동이 어려워지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대중의 외면입니다. 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크거든요. 아무리 대단한 연예인일지언정 대중의 관심 밖으로 벗어나는 순간 존재의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면 연예인들의 인기라는 게 대중의 관심이 젖줄이기 때문이죠. 그들은 원래 P4T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그동안도 P4T 멤버 이렇게 불렸죠. 근데 이제 어트랙트가 그들을 전속계약 해지 통보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인즉 P4T를 그들의 수식어로 쓸 수 없다는 거예요. 게다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상표권을 가질 수 있는 확률도 굉장히 낮아졌습니다. 결국 그들을 뭘로 불러야 될까요?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지금은 대중의 의도적 배제인데 시간이 조금만 더 지나면은 아예 관심권 밖으로 밀려나게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사회적 물의, 대중의 외면,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은퇴의 조건, 바로 투자의 부재입니다. 자, 어느 정도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어요. 그래서 자숙의 시간을 가졌어요. 그 사이 대중의 관심에서도 멀어졌어요. 하지만 복귀하고 컴백하는 연예인이 있죠. 그건 뭘까요? 그들이 아직은 상품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투자하는 사람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이거는 큰 기획사에서 그들을 영입하는 걸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완전히 새로운 회사에서 그들을 새롭게 만들려고 하는 방법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이돌 그룹 하나, 처음 연습생부터 해서 데뷔시키는 데까지 좋게 2~30억은 들어갑니다. 그 이후 미니 앨범 하나 낼 때마다 5억 원 이상씩은 꼬박꼬박 들어가요. 과연 그들이 개인 돈으로, 개인 투자로 이걸 할 수 있을까요? 힘듭니다. 전 이렇게 하는 사람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사실상 전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런 부담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소속사와 계약을 맺고 소속사의 지원을 받으면서 활동을 하고 성공을 했을 때 어떻게 돼요? 당연히 그 돈을 먼저 변제한 다음에 정산을 받는 거죠. 근데 P4T 이 멤버 3인들은 이거 자체를 문제 삼았어요. 선급금 구조. 아니 그러면은 소속사는 땅 파서 장사하냐고요. 실패 확률이 훨씬 높은데 말이죠. 과연 이 전 멤버 3인이 이렇듯 그들이 활동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해주는 새로운 투자처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원래 그들에게 관심을 가졌던 것으로 알려진 더 기버스, 과연 지금 이 시점에서 아직도 그들에게 관심이 있을까요? 그리고
피프티에게 바이아웃을 제안했던 워너뮤직, 그들은 이 전 멤버 3인에게 관심이 있을까요? 그럼 이들과 전혀 상관없이 저 먼 발치에서 그들을 지켜보고 이 사건을 쫓아오던 연예가 관계자들이 과연 이들을 다시 부활시키려고 할까요? 제가 그동안 이 피프티 사태를 오래 취재해오면서 많은 가요계 관계자를 만났지만 이들을 칭찬하는 사람은 한 명도 만나지 못했습니다. 이건 감정적인 부분이 아니라 상식적인 부분. 상식적으로 데뷔 1년도 안 된 그룹 멤버들이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게 과연 옳은 일인지, 합당한 일인지. 이걸 놓고 봤을 때 그 누구도 쉽게 그들의 손을 들어주지 못한다는 거죠. 자, 이렇게 크게 그들이 향후 감당해야 될 세 가지 시나리오를 짚어봤고요. 또 다른 변수는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과연 그들이 어떤 식의 대처를 내놓을지 그거 역시 취재해가면서 또 분석 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